예. 자, 아까 우리 공부한 것 중에 이제 이게 콩팥입니다. 콩팥이니까 대충 이렇게 사구체, 여기 바우만 갑셀 있고 동맥, 정맥, 피가 서로 이렇게 엉켜서 집합관짝으로 되는 걸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 콩팥의 이쪽이 수질이에요. 수질, 피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줌을 걸러내고 재흡수하고 분비하고 하는 기능이 거의 콩팥의 이 피질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주로 말하자면 실질 세포가 있는 쪽이에요. 이걸 이제 신우라고 그러잖아요. 신우. 뭐 지팡이라는 뜻이겠죠. 뭐 신우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은 실질 기능은 아니에요. 간질이 주로 차지하고 있죠. 여기는 이제 수질입니다. 간질. 자, 이걸 그러니까 바우만 갑셀에서부터 시작해서 집합관까지를 우리는 네프론이라고 한다고. 이것은 마음속에 동맥하고 정맥을 다 제거했다고 생각합시다. 거기 신우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신우가 신원이 하나 되는 거죠. 네프론이 되는 거죠. 이거 하나의 네프론이잖아요. 여기 바우만 갑셀에서 시작해서 여기 건이 또는 헨리의 고리, 원이 세뇨관, 이거 집합관으로 가는 것도 똑같은 거죠. 이래 서로 연결되어 있겠죠. 자, 자, 이것을, 피질 부분으로 보면은, 바우만 갑셀 있는 쪽이 주로 이 신장 기능을 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거는 콜텍스 부분이고, 이 안쪽에 있는 수질 부분은 소변이 내려가는 쪽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신경을 하나 쓰겠습니다. 자, 동맥에 피가 흐르면서 바우만 갑셀 동을 많은 이 고리고리를 해서 형성되면서 여기서 여과를 하다 걸른단 말이에요. 걸르는 거예요. 자, 걸르면은 그러고는 피는 통과하겠죠. 그러면 여기 이 피는 같은 동맥 피지만 하면은 여기에 노폐물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내려가 가지고 여기서 이 피가 어느 정도 상당히 깨끗한 피가 들어가겠죠. 이건 동맥입니다. 모세혈관 쪽으로 갔겠죠. 자, 근데 여기에 이 부분에서 이 건의세뇨관에서 선택적으로 재흡수한다고 필요한 물질, 만약에 걸렸는데도 또, 야, 필요해. 너 내보내지 말어. 이러면 여기서 흡수를 한다고. 흡수했죠? 그 다음에 수분 같은 것은 여기서 흡수를 하고 헨리고리를 통과해. 그 다음에 정맥으로 가다 보니까 아니 불필요한데 익스크리션이에요. 이걸 이제 세뇨관 배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익스크리션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한다고 이제 이거 메인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다음 보세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게 동맥만 이렇게 나타냈다고 동맥만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내려가다 보니까 아 소금이 필요해, 물도 필요해, 야 흡수해. 글루코즈는 100% 흡수하는 거예요. 자, 글루코즈도 흡수해. 근데 이제 동맥으로 갔단 말이에요. 동맥에 가니까 이제 오줌은 내려가는 거예요. 노폐물로. 가다 보니까 오줌에서 야 K는 그래도 재흡수해야지. 암모니아는 왜 너 암모니아 여기 왔어? 오줌으로 나가야지. 이런 식이에요. 자, 물도 재흡수해. 여기 왔으니까 암모니아가 야 덜 흡수했어? 아, 저 오줌으로 덜 나갔어? 또 빼내. 이런 식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과정은 전부 다 필터레이션이라고 그리고 흡수되는 거는 재흡수 과정이고 시크리션은 분비하고 익스크리션하고 달라요. 이거는 배설이에요. 체외로 내보내는 그러니까 세포 바깥으로 익스크리션이에요. 이거는 분비. 자, 분비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뭔가 우리가 이제 호르몬은 분비한다 그러면은 호르몬을 만드는 분비에서 혈관으로 내려보낸 거, 이게 분비예요.
이건 다시 써먹겠다는 뜻이에요. 분비하는 거는. 배설은 내한테 필요 없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익스크리션과 시크리션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배설하고 분비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자, 보시면은 시크리션은 이거 보세요. 시크리션 했는데 이거는 지금 분비예요. 분비가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지금 여기서 이 개념은 이겁니다. 시크리션은 정상적으로 하면 내가 써먹기 위해서 분비를 했는데 여기 지금 콩팥에서 보세요. 원래는 바우만 갑셀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여과를 해야 되는데 여과 덜 했네. 그런데 동맥이 마침 가다 보니까 불필요해 가지고 맞바로 세뇨관 쪽에다가 내보내는 거. 이 분비를 통해 가지고 불필요해. 바로 이거는 집합관으로 내려보내. 지금 그 개념이에요. 이걸 분비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여과라고 그러죠. 예, 사구체에서 여과하는 건 여과예요. 그러니까 맞바로 이게 동맥에서 내보내는 거. 이건 좀 정식으로 호르몬 분비가 제일 정확한데 여기서는 세뇨관에서는 맞바로 내려보낸 거. 원래는 이 바우만 캡슐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시크리션이라고 씁니다. 이것을 세뇨관 세뇨관 분비 이런 표현을 써요. 세뇨관에다가 내려보내 분비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 아미노산 같은 건 리업션하는 건 이 부위에서 일어나고 헨리의 고리에서는 주로 소금 같은 게 하고 원이 세뇨관에서는 K 같은 거, 그다음 집합관에서는 수분 같은 걸 다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얘가 오줌을 전체 콩팥에서 180리터를 물을 걸르는데 여기 통과한다고 180리터, 179리터가 다 흡수돼요. 그래 봐 180리터가 신장을 통과하는데 거의 1리터 내지 1.5리터 또는 뭐 많이 잡으면 11%로 잡아서 1.8리터라고도 얘기를 해요. 요거만이 오줌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이론 때문에 하루에 물 2리터 먹으라는 거예요. 물 2리터를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면 얘기가 길어집니다. 물 2리터를 하루 계속 먹는 거 이론은 저는 반대예요. 갈증나면 먹어요. 갈증나면. 만약에 갈증도 나지 않는데 강제로 먹게 되면은 위산도 희석이 되지만은 콩팥이 그만큼 일을 더 해야 돼. 그리고 혈액 중에 수분이 생각해보세요. 1리터나 많이 갑자기 내 체액이 혈액이 5리터인데 갑자기 많이 들어가지고 소장에 위에서 소장에서 흡수됐다. 2리터 갑자기 처리하려면 콩팥이 일을 더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땀을 많이 흘려야 되겠죠. 도시 사람에게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다시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근위세뇨관에서 거의 소듐이나 물은 70%가 여기서 제일 다 흡수되고 여기서는 이런 정도. 자, 제가 이걸 왜 보여주냐면은 대충 하여간 콩팥에서 흡수하고 분비하고 여과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제가 지금 뭘 얘기하냐면은 미네랄 중에 K, 소듐, 칼슘, 마그네슘이 어떻게 재흡수되고 배설되느냐를 보여드리려고 사실 얘기한 겁니다. 자, 다 잊어버리세요. 여기 소듐이 신원에서 어떻게 취급되느냐. 여기 67% 이 부위에서 우리는 지금 학자들이 아니니까 이 부분은 필요 없어요. 다만 결론만 보자고요. 자, 소금은 익스크리션. 배설이 1% 미만이에요. 이게 중요해. 그럼 우리가 지금 얼마를 먹었던 내 몸속에 이게 180리터의 혈액이 통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금은 1% 미만만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다 재흡수예요. 이게 중요해요. NA. 자, 그 다음에 인산도 여기 이 부분에 우리 이걸 외워서 할 필요 없어요. 자, 15% 정도가 익스크리션이에요. 15%. 그럼 인산은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죠? 자,
칼슘은 보세요. 칼슘도 뭔가 뭐 하여간 뭐 모르겠는데 보니까 익스크리션, 몸 오줌을 통해서 나가는 건 1% 미만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거의 칼슘이나 소듐은 인산은 사실 인산은 왜냐면 우리 몸에 ATP 만들고 또 인산은 핵산이나 DNA, RNA 만들 인산염이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게 상당히 대사 과정에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내보내. 이게 아마 진화론적으로 그렇게 적용된 것 같아요. 근데 칼슘 같은 걸 보세요. 야, 다 흡수해. 내보내는 거 내보내면 1% 미만에 거의 흡수 다 된다는 뜻이에요. 자, 마그네슘도 보세요. 마그네슘은 익스크리션이 5% 수준이야. 자, 이제 결론입니다. 포타시움을 보세요. 포타시움을 보니까 익스크리션이 1%에서 100%야. 110%. 뭐야? 오늘 먹은 것보다 더 많이 내려보내네. 통과한 것보다 더 많이 하니까, 그거는 더 많이, 하여간 100%까지 내보내. 제가 장황하게 콩팥의 그 해부 뭐 이런 걸 설명하고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마그네슘하고 포타슘만 우리가 생각한다고. 다른 거는 1% 미만이고 포스페이트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영양학 교과서나 뭐 생리학 교과서에 뭐 별로 안 다루니까 그냥 무시하자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NA하고 여기 칼슘인데 얘들은 1%다 흡수해. 얘는 한 5%야. 근데 얘는 왜 이래 됐을까?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뭐 어떤 생리 이론이 호르몬이니 뭐 이런 얘기 할 것도 없이 왜 얘들은 좀 많이 내버릴까? 우리 조상들이 아주 쉬운 대답입니다. 상대적으로 마그네슘하고 포타슘은 귀할 때도 있었지만 굉장히 풍부했다 이 말입니다. 풍부하면 좀 예쁘게 쓰는 거요. 내보내. 그렇게 짜게 구르지 않아도 돼. 뭐 좀 내보내면 돼. 이거예요. 왜? 몸에서 충분히 했으니까. 특히 포타슘은 자연에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소금을 인간이 원시인들이 무슨 바다에 가서 이렇게 염전 만들어 놓고 소금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소금을 먹을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100% 제흡수야. 근데 자연에 있는 자연식을 하게 되면 마그네슘하고 포타슘은 아주 풍부해요. 콩팥이 이걸 보면요. 이건 생리학자들이 제가 볼 때 진화론적으로 연구한 건 아니고 이걸 여러 가지 통계를 내가지고 여러 사람 가지고 소변을 건강한 사람을 측정해가지고 이래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봐야 되거든. 그리고 인위적으로 또 꼬리표를 붙이고 뭐 이래 동물 실험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겁니다. 따라서 얘기는.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공식품 먹으면서 이거는 적게 먹고 얘는 어떻게 합니까? 생각도 많은 거 많이 먹잖아요. 소듐. 지금 그것을 이 말로만 하면은 뭐 그럴까 이렇게 의심스럽지만 이렇게 제가 확실적으로 생리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은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질 것 같다. 여기에서 다른 거 따질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뭐 아까 K가 하이포칼레미아 하면은 T 웨이브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엉뚱한 얘기 또는 뭐 근육이 경련이 일어나고 이런 거를 우리가 뭉뚱그려서 생각하면 그런 거는 교실에서는 얘기하지만 무슨 얘기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병태 생리를 공부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환자하고 대담하고 내가 건강할 때 이걸 유도를 해서 실생활에 쓰임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뭐 지금 시험 치는 게 아닙니다. 마그네슘 뭐 5% 미만이냐, 1% 미만이냐, 100% 미만이냐, 여러분 사지선다형 골릴 거 다 잊어버리라고. 자, 이런 걸 통해서 뭐 결론이 이겁니다. 소금은 적게 먹으라는 게 맞아. 지금은 뭐 너무 많이 먹으니까. 따라서 마그네슘하고 포타슘을 많이 섭취를 해야 된다. 지금은 상대적으로. 지금은 가공식품에서요, 말려서 먹고 이러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다시마나 미역에 포타시움이나 마그네슘이 많은데 사실 끓이면요 국물에 다 빠져나가요. 국물에. 끓이면 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욱국 끓이면은 사실 그 속에 있는 포타시움, 마그네슘 국물에 다 빠져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방식에 물 한 방울 안 버리고 그 찌개까지 물 부어서 물 마시는 방식이 제일 나은 거겠죠. 꼭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 되면은 지금 이걸 명태 총리에서 제가 이걸 총론에서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심장병이든 동맥경화든 뭐 어떤 신장병이든 콩팥이 나쁘든 어떤 든 간에 우리는 마그네슘하고 포타시움을 상당히 아껴야 된다. 근데 현재 신장염에 K를 무시하게 없애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보다는 소듐을 없애고 마그네슘을 많이 먹어라. 그래 뭐 등산을 한다, 땀 많이 흘린다. 하여간 이거는 굉장히 필요하다. 왜? 우리 몸은 K는 생각보다 많이 배설할 수 있어요. 좀 무리하게 좀 먹어도 잘 견딘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여기 보시면요, 물은 여기서는 뭐 이 생리학 교과에서는 물은 여우가 하는 거예요. 여우가 하는 이거 사구체 그 보호만 갑세를 통과하는 양이 190리터 혈액이 통과하면은 이 말이에요. 다 재흡수되고 익스크리터 배설은 1리터밖에 안 된다. 이게 오줌의 양인 거예요, 사실은. 뭐 책마다 조금씩 차이죠. 글루코즈는 보세요. 270이 재흡수돼요. 270g, 100% 글루코즈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검사했더니 약간의 당이 있다만 해도, 소변에 당이 있다만 해도 뭔가 콩팥이 나이 드니까 손상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우레아는 말이죠. 이게 보면 재흡수가 33g, 익스크리가 15g이에요. 그래서 여과는 하여간 48g을 거기를 통과한다. 염소는 이거는 보면은 거의 재흡수가 돼요. 1100g이 통과하는데 재흡수되고 10g만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소금하고 항상 따라다니니까 그래도 현상이 되겠죠. 자, 이제 오늘 이제 우리 미네랄 대사 이상, 이게 뭐 여러분 윌슨 디지전이 뭐 이런 건 우리 약국 차원에서 물질이 어디 축적이 되면 이런 현상이 온다는 걸 이렇게 하나의 훑어본 것에 지나고, 우리가 직접 관계되는 것은 이겁니다. 인체 총 포타시움의 98%를 세포 내에 유지하는 것은 뭐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소듐 펌프예요. 소듐 펌프는 3개를 빼내고 2개의 포타시움을 끌고 내려간다. 소듐 펌프 때문에. 그러니까 K가 왜 세포 내에 많은가? 이는 소듐 펌프 때문에. 펌프가 없어도 들어가요. 또 K 농도가 세포막의 휴지기 막전이를 결정한다. 이게 있어야 신경전도가 되고 심장 박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K 농도가 바로 휴지기 막전이를 결정한다는 말은 근육이 수축, 이완, 신경전도에 결정적이다 이 말입니다. K 필요해요. 근데 지금은 K를 너무 적게 먹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외로 포타시움만 먹는다고 하면은요, 굉장히 건강해진다고 봐요. 말하자면 하루 종일 메갈이 없는 사람, 그냥 먹기는 억지로 잘 먹기는 먹었는데 오늘 하루 종일 메갈이 없어. 뭐 의사들이 볼 때는 뭐 세로토닌이 어떠니 뭐 자꾸 이런 얘기해도 결정적으로 K가 부족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외로 자, 요거 얘기했죠. 인체 총 포타시움의 98%가 세포 내에 존재하는 건 35대 1. 요걸 뭐 조금 바꿔도 됩니다. 미리 이 키비로 따지면 요런 얘기예요. 그런데 인슐린이 소듐 펌프 작용을 증가시켜서 K를 세포 속으로 끌어들이는 걸 증가시켜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인슐린은 충분히 많아요. 근데 인슐린이 어떻게 되십니까? 인슐린 톨러런스가 돼 있죠. 레지스탄스. 인슐린이 내성을 갖고 있잖아요. 인슐린이 말을 안 들어. 역가가 떨어져서 지금 K를 제대로 못 끌어넣어요. 이건 생리학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인슐린은 소듐 펌프 작용을 증가시켜가지고 K를 세포 속으로 끌어들인다. 인슐린입니다. 근데 현대인은 인슐린이 역가가 떨어지고 혈액 중에 많기만 하지만 쓸모가 없다. 그러니까 요새 말하자면 우리
쉽게 말하면 젊은 층들이 요새요, 머시매들이 인물도 훤하고 키도 크고 잘생겼지만은 옛날 4, 50년 전에 시골에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긴 돌쇠보다가 역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돌멩이 하나 못 들고 뭐 100m 달리라고 하면 헐떡헐떡 비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새 젊은 청소년들이 요새 인슐린과 같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그 그림을 통해서 본 거 요겁니다. 신장에서 배설은 제 그림을 통해서 했는데 여기 요점을 적어 놨어요. 1% 미만, 요거는 5%, 인산은 요렇게 했어요. 자, 자연에서는 K를 가장 얻기 쉽다. 식품을 보면 돼요. 식품의 K와 NA의 비율은 구석기인들은 식품을 통해서 K를 NA보다 한 16배 정도 많이 먹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류학자들이 유골 같은 걸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서를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6배, 소금을 6배를 더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포타슘에 비해서. 그러니까, 진화론적으로 보면은 요게 맞다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소금을 줄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소금을 줄이라고 해놓으면, 소금을 줄여놓으면 포타슘도 안 들어오잖아. 이게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로 따지면 이겁니다. 아니 30년 전에 돌쇠는 못 되더라도 요새 허물건 그 미남같이 생긴 그런 청소년이라도 있어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야 세포 내에 포타슘이 없으면 소듐이라도 가서 우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세포가 팽년되는 거죠. 플라스모리시스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세포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존재를 하는데 만약에 소듐이 농도가 증가되잖아요. 소듐이 들어가면 항상 물이 따라 들어가면 세포가 익스펜전 돼요. 팽년돼요. 그러면 이게 커지면은 삼투압에서 소금이 안에 많이 들어가면요. 물이 딸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단백질은 못 들어가잖아요. 그게 플라스모리시스예요. 자, 생물학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이렇다. 그런데 이제 여기 크루스라고 적어놓은 로빈슨 크루스가 돼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거는 어느 인류학자가 얘기해 놓은 걸 제가 실제로 아주 무인도에 가서 혼자서 이렇게 뜯어먹고 풀 뜯어먹고 생선 잡아먹고 뭐 이렇게 새 알도 캐먹고 이래 보면 실제로 그 속에 K가 NA보다 한 100배까지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먹어보니까. 그러면 K를 이렇게 많이 먹으면 그 지역에 K가 소금이 상대적으로 소금을 못 구한단 말이야. 바닷물도 만약에 없는 그런 어떤 먼 고산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K가 우리 왜 너 조상보다 왜 이래 많이 들어와? 이러면 내보낼 거 아니에요. 110으로. 이게 진화론적으로 접근하면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자, 참고 인체 물의 70%는 세포 내에 있고 소듐을 과잉 섭취하면은 과잉 섭취를 하고 K를 과잉 섭취를 하게 되면은 K를 이제 적게 받아들이겠죠. 그러면 내외에 소듐이 증가하고 세포는 안에 K가 많이 되는데 세포 안이나 바깥에 소듐이 증가하면은 인체 내 수분이 증가되고 그럼 부종이 오고 혈압은 상승되겠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옛날보다 혈압이 상당히 올라가 있다. 자, 이건 뭐 여러분이 간에 있는 구리가 이렇게 침착된 거는 이제 염색해서 아는 거죠. 뭐 조직학적으로 우리가 이게 이제 철분이 침착해서 간경변이 된 거예요. 근데 간경변의 경우는 돌아간 분들이 이런 식으로 간경변 돌아가면은 진짜 이걸 만지면 부석부석 빵 말라 비틀어진 게 부서질 정도로 그렇게 퍼석퍼석하다는 거예요. 간경변이 오면. 자, 이게 이제 색소 침착해서 말하자면 담즙 색소, 그걸 말하자면 저거죠. 비리루빈 색소가 이제 침착된 거죠. 간경변에. 자, 물론 제일 눈에 먼저 오죠. 자, 이거는 리포푸신 색소를 염색하면 이렇게 보인대요. 이거 L, 리포푸신 색소를 병리학자들이 다 확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아까 이제 반점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몽고반, 이것도 반이에요. 아무런 이건 악성도 아닌데 동양인들한테서 몽고족계는 태어날 때 항상 엉덩이에 이렇게 검은 반점이 있으면서 성장하면서 이게 사라집니다. 몽고 반점은 특징이에요. 근데 요거는 지금 잔존성 이랬잖아요. 어른이 돼도 안 얻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보통은 다 성인이 되면 없어집니다. 이게 일종의 전형적인 이 색소성 모반입니다. 자, 멜라노사이트, 멜라닌 세포는 가서 이제 이게 피부가 있고 표피가 있고 진피에서 제일 마친 기저세포 쪽에 여기를 이제 베이스먼트 멤브란이라든지 기저세포 쪽에 멜라닌 색소가 이렇게 진피 쪽에 있습니다. 밑에 이제 피하층이 있겠죠. 피하층이 있는데 그 사이에 멜라닌 색소층이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 사람은 피부가 우리 만약에 동양인이라도 아우 피부가 정말 백옥같이 하얘 이러면 요 색소가 적은 거죠. 자, 그런데 이 멜라닌 색소입니다. 요렇게 비슷하게 닮은 건데 요거는 뭐냐 하면은 피부의 표피층에 있는 마크로파지예요. 이걸 랑거한스 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크로파지가 있어요. 이게 탐식 세포죠. 자, 요게 요렇게 생긴 것이 지금 멜라노사이트인데 멜라닌 색소 세포인데 요게 전체 세포의 피부 세포의 약 3%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라닌 색소가 한 3% 차지하고 있다. 좀 많으면 까무잡잡할 거고 뭐 그런 거죠. 자, 근데 자, 여기 이제 멜라노사이트입니다. 멜라닌 색소가 이렇게 가지를 돌기를 형성하고 있는데 대개 이 돌기가 뻗어 있는 쪽이 케라틴 세포인데 케라틴 세포는 곧 떨어져서 때로 밀려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한 30개에서 40개 정도 케라틴 세포를 얘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라닌 색소 옆으로 케라틴 세포가 한 30에서 한 40개 정도. 자, 이제 여기 이제 우리 교재에 색소성 모반 중에서 이게 어떻게 되면 악성이 되면은 흑색종이 될 수도 있는데 흑색종은 이제 악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색소성 모반에서 이런 형태가 변하거나 이런데 자, 이렇습니다. 이 전형적인 색소성 모반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근데 외관상으로 보면은 요 형태하고 이 형태밖에 보이지 않아요. 무슨 얘기를 하면 자, 이렇게 우리가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점이 있는데 이렇게 만지면은 아무런 볼록하게 솟은 돌기가 되어 있지 않은 형태. 그럼 평평한 형태가 왜 이 점은 어떤 형태냐면 요 멜라노사이트가 진피하고 표피하고 사이에 바깥에 이 경계 지점 요 바깥에 성장할 때 이게 이제 평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얼굴에도 있고 어떤 사람 몸에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발바닥 뒤꿈치에도 있어요. 발바닥이 이렇게 발꿈치가 있으면 발바닥에 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색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조직학적으로 보니까 진피에 주로 많고 경계에 머무른 형태도 있는데 이러면 여기에서 많이 자라면 이게 불룩 솟겠죠. 또는 진피에만 있다 이거야. 그럼 불룩하게 솟았어. 자, 이 경우는 다 양성이에요. 그런데 이 양성을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내 몸에 지니고 있으면서 계속 어떤 물리적 자극을 가하면은 악성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악성이 바뀌는 거는 멜라노사이트가 진피에만 있은 경우는 이거는 절대 악성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질 않았으니까. 얘들은 악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 중에서 점을 뺄 때는 어떤 걸 꼭 빼야 되냐면은 평평하되 항상 외부에 자극이 가는 부위에 있다. 예를 들면 맨날 구두를 신는데 발바닥 뒤에 점이 있다. 그건 무조건 빼야 된다는 거야. 자극을 주면은 이게 암성으로 바뀌어요. 그게 암성이 이 흑색종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경계 지점으로 되어 있는 거 볼록했지만은
조직을 검사해 보니까 여기도 나와 있다. 이건 또 수술해야 된대. 됐죠? 근데 이거는 수술 안 해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달고 있어도 관계 없다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는 여기 약간 볼록 솟았는데 면도 할 때마다 걸쳐서 자꾸 피가 난다. 그럼 이건 제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점도 빼야 될 점이 있고 안 빼야 될 점이 있다. 만약에 뭐 별로 자기한테 이런 데 점이 있다. 그럼 뭐 수술 안 해도 되는 거. 그렇다면 이 몸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뒤꿈치에 있다든가 하면은 빼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조금 저거 하니까 이제 이게 전형적인 색소성 모반이죠. 색소성 모반. 자, 서양 여성들이 이런 많잖아요. 자, 이게 이제 흔히 기미입니다. 기미를 이제 간반이라고도 얘기해요. 간반. 반점이란 말이야. 간 때문에 오는 반점이다. 기미, 주근깨, 뭐 이제 기미예요, 이게. 그러니까 임신성일 때도 오고 뭔가 영양 상태 컨디션이 나쁘면 얼굴에 이런 게 오잖아요. 왔다가 뭐 사라지는 거죠. 또 간 기능이 나빠도 물론 오고. 자, 이게 간반이라고 되어 있네요. 간반. 간 기능이 나빠서 오는 경우, 또 임신성. 반자를 한자로 참 문자로 썼네. 자, 이것도 역시 간반입니다. 임신성 간반. 이런 게 오는 거죠. 근데 아디슨 병일 때 이렇게 얼굴이 검은 색소가 침착이 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기에 내부 오브 오따 이랬어요. 이 오따라는 양반이 1939년도 일본 사람입니다. 이게 그러면 일본 사람이 이걸 보고를 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보고했냐면은 야 이거는 몽골리안 스포트가 몽골리안 반점이 얼굴에 온 거다라고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걸 오따 반점이라 이름을 그 사람 이름을 불러서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이 사람이 아마 몽고 반점이 엉덩이에 붙어 이렇게 얼굴에 와 있다. 그런데 가끔 시내 지나가다 보면 얼굴이 여기에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몽고 반점인 거예요. 별로 아무 이상이 없는. 보기만 약간 좀 역시 오따 반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런 몽고 반점처럼 와 있다. 그러니까 여기 신문에 난 걸 제가 09년 군문이네. 기미로 알고 있는 반점에서 10 내지 20%는 오따 모반이다. 뭐 이렇게 신문에 나면 이게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면 이제 됐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것도 오따 반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토라는 일본 학자가 1954년도에 보고를 했어요. 야, 그게 몽고 반점이 얼굴에만 오는 줄 알았더니 어깨나 팔 같은 데도 오더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보고를 내니까 그 사람 이름을 붙여서 이토 반점 이렇게 붙인 거예요. 예. 그냥 이걸 색소성 모반으로 뭐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조직학적으로 보면 아까 색소성 모반이 진피 쪽에 이렇게 멜라노사이트가 꽉 끼어 있는 경우는 이거는 자극만 주지 않으면 점을 안 빼도 된다고 제가 말씀하는 형태예요. 근데 이걸 계속 자극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거기 흑색소입니다. 여기 조직학적으로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솟아 있단 말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암성인 거죠. 이런 형태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흑색종이 피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흑색종이 뭐 폐, 신장, 뭐 이 위, 뭐 소장, 뭐 콩팥, 이거는 갑상선 이런 데도 다 온갖 장기에 이게 갑상선이네. 심장, 이건 뭐 간, 이건 콩팥 같은데. 예. 그다음에 이거는 림프, 결절 이런 데서도 다 색소가 올 수 있다. 자, 이 백피증은 아까 제가 이거 백피증 교재 보면 36페이지를 먼저 볼까요? 36쪽에 이제 오늘 이 내용이 다 끝나갑니다. 백피증은 선천성 흑색소 결핍증.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멜라노사이트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게 백피죠. 아예 선천적으로 멜라닌이 아주 세포가 아예 없는 거죠. 이 부위에 멜라노사이트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백반증은 그게 백반증하고 차이는 이거는 흑색소가 결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파가 없는 거예요. 도파가 없으니까 나중에 멜라닌 색소가 안 만들어진 거죠. 그 부위가 그런 거고, 파킨슨병은 이제 이거는 색소가 말이죠. 멜라닌 색소가 뇌의 흑질 내의 흑색소 결핍이 이제 생긴다. 이건 이제 파킨슨병에는 이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뇌의 말이에요. 흑질에 이게 감소가 오면은 이것 때문에 되게 파킨슨 환자의 전형적인 손발이 떨거나 왜 걸음걸이가 이렇게 쪼막쪼막 걸음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게 파킨슨 환자예요. 손을 떨면서 파킨슨 환자. 자, 그림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그 교재는 끝났어요. 자, 이것도 백반이에요. 백반. 그러니까 이 백반이라는 것도 요 부위가 이거하고 아주 비슷한 게 여러분이 진균에서도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이거는 검사를 해보면 진균이 발견 안 되고, 다만 여기에 색소가 멜라노사이트가 없다. 백반. 그러니까 색소가 결핍되는 거죠. 이건 자가 면역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이상은 사실 없어요. 외관상, 미용상 어렵고 이것도 역시 얼굴에 흑색소 결핍이죠. 도파가 없습니다. 면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는 비틀리고 역시 색소가 왜 그러면 요거 보면은 조직학적으로 보면은 요 세포 내에 멜라노사이트가 있어야 되는데 요 부분이 없잖아요. 다른 부위는 있고 요 부위는 요렇더라 이 말입니다. 예. 자, 여기까지 이제 그림을 다 봤습니다. 그럼 뭐 천상 오늘 이걸로 끝내겠습니다.